집권 후 적폐수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더 격해지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적폐수사가 뜨겁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의 연속입니다. 사실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나온 것도 이례적인데 네. 또 그 검사 출신인 그 후보가 이 정권이 바뀌면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뭔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검사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중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터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정말 이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이제 새로운 모습이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각자가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언론의 전반적인 반응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게 결국 이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 적절한 거냐, 네.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정권 초기에 이제 이른바 적폐수사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적폐수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적폐수사라는 거를 과잉되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국론 분열로 이어졌고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보수 정치가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보수 정치 후보가 마치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또 내가 잘못 얘기했다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 전략이랄지 선거에서 본인이 이제 고수하고자 하는 어떤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결과가 이제 어제의 입장인 것이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 주장은 원론적인 얘기한 것이다. 당연히 이 시간이 지나면 이번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음 정권에서 드러날 수 있고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얘기를 이렇게 좀 확대 왜곡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부적절한 어떤 개입이나 이런 걸 한 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펼 수도 있는 건데 네.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 내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게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도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그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보수 정치의 지지층은 거의 이제 장악을 한 상황인데 중도 영역에 있는 이 정권 교체에는 동의하는데 아직도 이제 보수 정치를 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예. 이 중도층에 대한 공략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와 같은 스탠스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얘기를 이제 빨리 좀 종결시키고 싶을 텐데 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여당에서는 그게 사과냐 또 청와대도 그 정도 발언은 우리가 사과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사과를 재차 또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얘기가 좀 더 이제 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설명은 해주셨어요.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다른 반격의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었다. 즉 검찰 과거에 이제 추미애 장관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딪혔던 부분 같은 경우를 더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내용이다라고 끝냈는데 재차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확전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 얘기가 지지층 결집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민주당 때문에 측에? 그렇죠. 네. 민주당의 이제 시각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라는 게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이제 돌려놓기는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뭔가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층이 좀 결집도가 이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도 공략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이뤄져 왔는데 일단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들은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정권의 어떤 이 의향에 맞춘 정치적인 기획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윤석열 후보는 정말 집권하면 안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역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좀 이제 좀 그러한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결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선거 끝까지 이 문제를 이제 계속 거론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치 보복을 할 것이고 또 정치 검찰의 행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로만 사실 선거를 끌고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장기화되면 또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결국 계속하게 되면 결국 이 선거의 중심 이슈가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로 이제 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검찰개혁 이슈를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부딪혔던 그러한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중도층이.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뭔가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변화의 결과로서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서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의 정권이 탄생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시즌2 같은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더 못 보여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서는 존재감이 좀 희미해질 수가 있는 상황에 놓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쨌든 단기적인 카드로서 이 전선을 좀 이제 길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예. 이게 계속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민주당에게도 그다지 이제 유리하지는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연장된 얘기겠지만 이렇게 길게 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의 구도가 된다면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좀 자기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이재명 정권이라는 건 어떤 정권이다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오히려 정권 교체 여론하고 정권 연장 여론이 이 정파와 일체감이 되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좀 줄어드는 그런 여론의 그렇죠.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의 결집도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이 미약한 그러한 이제 결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네. 정권 교체 여론 다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무슨 대립구도 같이 될 경우에는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상에 얻고 있는 그런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 이것을 상회하는 수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서 잘하고 그것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여론조사와 통계라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 다른 영역의 어떤에서 이제 도출된 숫자를 그거를 이제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뭐 통계의 원칙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과거의 이제 대통령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상황인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고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또 여러모로 과거의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이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할 때 또 문재인 정권이 다시 연장되는 것을 바랄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정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업데이트된 정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이 두 가지 수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정권 교체 여론을 크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커진다라는 거에 더해서 이 민주당에게 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 새로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더 발전된 리더십이 뭐냐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이 점이 이제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중심에 서서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며 이재명 리더십이 뭐냐라는 거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여줄 거냐.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관련된 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은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나와서 내가 이렇게 청와대 관련돼서 좀 감사하려고 했더니 비서실장이 전화 왔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 이제 대선 후보죠, 관련돼서도 대통령과 면담 시켜준다고 하더니 안 됐다 뭐 이러면서 거기에서 싸웠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당시 정부에 대해서 직접 몸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청와대 반응은 그렇게 크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나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가 하고 있는 얘기,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하고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잘못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 이 좋은 정치 나쁜 정치냐, 좋은 통치냐 아니면 부적절한 통치냐라고 봤을 때는 부적절하고 나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이게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해가지고 이 과거의 방식처럼 그러한 어떤 기획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은 만약에 그게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으면 그 메시지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 그냥 이제 정치인이 네네.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 이 지금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볼 때 아마도 검찰을 활용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해서 실제로 그 내부에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됐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 지금 정권에서 상당히 범죄가, 특히 검찰을 활용한 범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가를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유권자들이 볼 때도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이 전자의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라고 이제 유권자들이 본다면 뭐 저쪽에서는 저런 주장도 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내부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째 억울한 일일 것이고, 둘째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일련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네.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모범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편협한 그리고 부박한 어떤 정치의 모습인 것이지,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범죄로 볼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징계 청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날을 그것이 뉴스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많은 국민들이 피로해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징계 받은 게 그것이 정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2심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일부는 정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그러면 죄를 진 거로 볼 거냐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2차 토론이 있습니다. 4자 토론이 시작되는데 연합뉴스 TV에서도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뭐 한 3가지 정도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적폐 조사 부분은 나오겠죠? 그렇죠. 아마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인터뷰가 나오고 그게 논란이 되고 한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 보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아마도 윤석열 후보는 어제 밝힌 것과 같은 그러한 스탠스를 이제 유지할 걸로 일단은 원론적인 보여요.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였는데 지나치게 또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셈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분명히 이제 도마에 오를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많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배우자 문제가 나오느냐. 그렇죠. 이게 또 지난번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관건일 텐데, 지금 김혜경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게 냉정하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얘기를 꺼낼 공산이 이제 커졌다 이렇게 네. 봐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김건희 씨 얘기를 먼저는 꺼내지 않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김혜경 씨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당연히 또 김건희 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원래 계속 나왔던 얘기를 재탕하는 수준이면은 윤석열 후보도 뭐 이미 그런 이제 과거의 논란 같은 것들은 김건희 씨 녹취록 이후에 뭐 많이 이제는 좀 유권자들의 어떤 양해를 얻은 거 아니냐, 정치적인 양해를 얻은 거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그거 감수하고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또 보도가 나온 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해명한 내용하고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즉 해명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새로운 쟁점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물론 이 해당 보도가 좀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당연히 그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해명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저 자리에서 이게 사실은 뭐 이 이전에 이제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남은 것들은 그때 남아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를 저기서 이제 규명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보여서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번에도 배우자 논란은 거론이 안 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대장동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성남 FC 관련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어떻습니까?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 윤석열 후보는 시동을 좀 걸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토론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는데 뭐 얼마 하지도 못했다, 뭐 10%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할 말이 많이 남은 거죠. 할 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도 당연히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좀 공격을 집중할 것이고 특히 이제 토론 이후에 윤석열 후보 측이 평가한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얘기하니까 도망가더라,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즉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세가 먹힌다 이렇게 일단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무게 중심을 좀 이제 많이 실을 것 같고요. 네. 성남 FC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이 검찰 수사가 어쨌든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제 생각에는 대장동 개발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성남 FC 문제는 추가로 이제 좀 대장동 문제를 좀 충분히 문제 제기한 이후에. 네. 추가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관계들을 정리해가지고 뭐 다음 기회에 또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남은 20여일 남아 있는데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옵니다.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약할 거 다 계약하고 난 완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약간은 뉘앙스가 좀 바뀌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가 좀 친절해진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죠. 네. 이전까지는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이제 폄하했고 뭐 분명히 완주할 마음이 없다. 지금 이제 언급하신 게 광고도 안 하고 있고 뭐 정당선거사무소 이런 것도 등록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 완주 안 할 게 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야합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지금 뭐 단일화 얘기를 그렇게 뭐 처음부터 이제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소 친절한 어투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그럼 야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야합이라는 게 뭐냐면 단일화라는 것을 진심을 갖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걸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더 지지율이 지금 높은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심 없는 조건 없는 어떤 단일화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근데 야합이라는 것은 내가 접어줄 테니까 사퇴를 해서 양보를 할 테니까 대신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달라. 그게 당권이 되든지 공천권이 되든지 아니면 뭐 총리나 뭐 이런 내각의 뭐가 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 지금 야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에 네. 합당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합당한다고 해서 그때 이 합당 협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일종의 지분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결국은 그런 거 다 양보했는데 당명을 또 바꾸라고 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달지 말아라고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고 있는 얘기 안철수 후보가 그냥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대의에 동조하면 10분 만에도 얘기를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런 뭐 이 공천권을 달라든지 뭐 지분을 달라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얘기도 10분 안에 얘기를 끝내자는 거는 그냥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게 다소 어투가 친절해진 건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금 입장이 크게 변화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합쳐지는 모습 말고도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단일화를 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견제 장치입니까? 이게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 효과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정말로 그래서 이 얘기를 예를 들면 공동정부 그리고 뭐 통합정부 이런 것을 끌고 가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뭐 책임 총리를 주고 이 과거의 DJ 연합의 방식으로 책임 총리가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장관 자리를 다 지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거를 내밀어서 공동 정권을 운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협상 조건으로 걸고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건. 네. 근데 만약 성사가 안 되는 경우, 성사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지금의 단일화의 어떤 일부 리그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게 일부 리그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 것인데 네. 이 안철수 후보의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뒤에서 잡아당기면 뒤에서 민주당이 우리하고도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협상을 할 때 안철수 후보가 할 말이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노리면서 이 두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의 민주당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자기들끼리만 재창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게 안철수 후보가 됐든지 김동연 후보가 됐든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 명이서 민주당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여러 명이서 좀 공동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태도를 이제 바꾸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주장하고 제안하는 그것만으로도 중도층에게는 좀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도 있었고 또 라디오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뭐 발언을 보면 이제 다음 대통령 누가 돼도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을 다 공격하는 뉘앙스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 캠프에서 나온 다음에 굉장히 박해졌다라는 게 좀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 대통령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측근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밀려난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근데 이제 윤핵관 문제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에서 보듯이 측근 비리나 측근의 부패 문제 또 측근에게 휘둘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후보 성공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보이다 보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컨텐츠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 그거를 1월에는 이걸 하고 2월에는 이걸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까지 짜려고 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고 불가능할 것 같아서 뭐 찢어버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라는 전제라는 것은 거의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어떤 전망을 갖춰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 세력의 어떤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그나마도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인데 네. 지금의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전도 없이 측근에 휘둘리는 형태로 대통령이 되면 과연 그 여소야대 국면 이 유례가 없는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네. 다음 총선 때까지는 최소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인데 그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뼈아픈 거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런 평가가 그냥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결별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렇게 죄를 뿌리고 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걱정이 정말 근거가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있다는 거를 좀 직시를 하고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제라도 많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방송, 이른바 말하고 있는 방송사에 나가서 대담을 하기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3프로 TV라는 데 나가서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후보가 했는데 이번에는 이 홍진경 씨가 진행한 유튜브 프로에 윤석열 후보 건 영상이 올라왔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영상도 오늘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 홍진경 씨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의 경우에는 이제
이 후보들이 일일 선생님이 돼서 네. 거기 있는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이제 가르쳐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의 방식이다 보니까 본인의 교육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친근하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뭐 그런 어떤 요구들을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일 텐데 네. 그런데 이미 후보들에 대해서 후보들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어떤 친근함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게 선거 초반이면은 저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들 이제 이미지가 잡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게 이런 유튜브 출연 때문에 어떤 크게 이제 표가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네. 이 의외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다, 실수다 이런 게 되게 되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제죠. 이 고등학교를 좀 나눠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과학고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뭐 기술고 이런 방식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 네티즌들은 이미 있는데 네. 왜 거기서 새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했느냐. 그렇게 왜 말을 하느냐 이걸 두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의미랄지 그리고 지금 좀 유명무실해져 있으니까는 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할지 뭐 이런 의미였다라고 이제 선대보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사실 이제 그런 의미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문장이 완결성 있는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과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과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해 보면 모르진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러한 유튜브의 어떤 촬영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뭐 긴장을 해서 그런 것인지 본인이 얘기할 내용이 따로 있었는데 말이 헛나온 것인지 아무튼 뭔가 착오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이 진위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논란이 왜곡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말실수를 했다든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왔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 얘기했는데 이것을 뭐 청와대가 설명하는 게 다르고 여당이 설명하는 게 다르고 또 언론이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네.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3월 9일 날은 재보궐선거도 같이 합니다. 보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만 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한다라고 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을 했고요. 이제 여야 모두 나오는 곳이 서울 서초갑이 됩니다. 서울 서초갑은 또 어떤 판세를 보일지 이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죠. 종로의 경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가게 되면서 이 지역구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거의 대선 후보하고 러닝메이트 개념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해설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최재형 이런 조합이라고 하면 이게 또 보수 정치의 어떤 정통성 있는 후보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전략인가는 좀 의문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까지도 보수 정권의 어떤 후보로 나올 정도로 정권 교체 필요성이 있다. 이 점은 이제 분명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컨셉이다라고 보이고 특히 이 부분은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이 주장을 했다가 네. 이게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홍준표 의원 제안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된 것이냐 그건 좀 불투명해졌어요. 그때는 논란이 됐고 네. 최재형 지금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따로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공은 또 아닌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게 묘한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 서초갑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을 이제 낸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어떤 이 조은희 전 구청장도 그렇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그렇고 지금 여성 후보 간의 대결 구도인데 이 두 분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구청장 선거에서 한번 붙었었어요. 근데 그때 10%포인트 차이로 조은희 구청장이 이겼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카드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 선거라는 것은 또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초갑이라는 지역구가 전통적으로 또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도 아닐 뿐더러 지금 정권교체 여론의 진원지가 서울인 상황에서 그 서울에서도 아마 정권교체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구가 이 서초, 강남 이 지역구일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해서 보면은 이 승부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뭐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길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이제 뭐 이 공천을 하는 것인가는 이 평론가 입장에서는 네. 다소간에 좀 의문이 있는 공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힘이 강한 어떤 빅카드를 내놓은 것이냐 그렇진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예 참신하거나 아예 이름이 있는 사람을 내놓았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초갑은 그렇고 그래서 종로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냐 민주당은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지지할 만한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 거냐 지금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걸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이 재보궐 선거와 대선판이 어떻게 짜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